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중입니다. 오늘도 다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제 말에 국외이송 유괴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을 좀 봤습니다. 그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조선 내에서 어떻게 해서 작부와 창기가 생겨나는가에 관한, 작부와 창기가 되는 경로에 관해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제목은 재판 기록으로 본 작부 창기의 경로입니다. 작부나 창기가 되는 경로를 재판 기록을 통해서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형사사건의 재판 기록인데요. 어떤 사건이냐? 1939년에 부녀자를 국외로 이송한 유괴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서 여러 모집책이라든가 소개업자가 부녀를 유인해서 창기나 작부로 만주국으로 이송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사건은 전라북도 완주에서 고모부가 조카 딸을 만주국에 창기로 이송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전라북도 임실에서 한 모집책이 부녀를 유혹해서 만주국으로 데려가서 술집 작부로 넘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여러 사건들을 보면 조선 내에서 작부나 창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관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해드린 부녀자 국외이송 유괴 사건 기록에는 덧붙여서 조선 내에서 불법적으로 작부나 창기로 만든 사건에 관한 기록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모가 딸의 작부, 창기 취업 계약을 한 것인데요. 부모가 딸의 작부, 창기 취업 계약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요. 그와 관련돼서 어떤 불법 행위가 벌어졌던 겁니다. 이 PPT 그림을 좀 봐주시면요. 여기에 짙은 청색 박스로 표시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종옥, 최홍희, 제암동 이런 세 인물이 있고요. 이 짙은 청색 박스의 인물은 모집책입니다. 이 모집책이 어떤 여성이나 여성의 가족과 교섭을 했겠죠. 여기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것이 여성 및 여성의 가족이에요. 세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집책이 여성을 작부나 창기로 넘긴 그 창기업소를 연두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역시 세 곳에 창기업소가 있습니다. 이 세 건은 모두 1939년 대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종옥이라는 모집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박남술이라는 사람에게 그 이녀 이분영의 창기 취업을 권유를 했습니다. 성이 다른 걸로 봐서는 박남술은 이분영의 엄마겠죠. 그랬더니 박남술이 그걸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다른 소개업자를 끼고 서울의 창기업자에게 3년 반의 창기 취업 계약을 합니다. 전차금 400원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 이분영이라는 사람 뒤에 가로하고 16 표시를 했는데 16세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또 다른 모집책 최홍기에게는 정월향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동생 정한이의 창기 취업을 의뢰해 왔습니다. 정한이는 정용석이라는 사람의 서녀라고 해요. 정용석이라는 사람에게 첩이 있고 그 첩의 딸인 거죠. 이 의뢰를 받은 최용희가 다른 소개업자를 통해서 평북 철산군에 있는 창기업자에게 창기 취업 계약이 되도록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4년, 전차금은 750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건으로는 제암동이라고 하는 모집업자에게 최영학이 자기의 둘째 딸 최두태의 창기 취업을 의뢰를 했습니다. 제암동은 다른 소개업자를 통해서 대구의 창기업자에게 창기 취업 계약을 알선을 했고요. 이것은 4년 계약에 전차금은 724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로 본 정한이와 세 번째로 본 최두태 모두 16세입니다. 16세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시 창기 취업 규칙상 만 17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창기로 취업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호적등본을 변조를 했어요. 호적등본을 변조해주는 업자가 있습니다. 정돌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세 여성이 모두 1923년생이었어요. 대정 12년생이었는데 12년을 10년으로 변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921년생이 되고 만 18세로서 창기 취업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호적을 변조했다는 것이 적발이 돼서 이 모집책과 호적 변조업자가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사례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한 여성을 작부나 창기로 만드는 데 있어서 다수가 관여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본 새 모집책의 직업은 행상이었어요. 행상을 하면서 부녀자를 모집해서 소개하는 일까지 병행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들은 모집 활동은 대구 일대에서 했는데 부녀자를 소개하는 것은 경성, 나아가서는 저 평안북도 철산군이라고 하는 오지에까지 뻗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호적등본을 위조해주는 그런 업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집책, 소개업자, 호적등본 위조업자, 포주, 이러한 다수로 이루어진 작부 창기 시장에 네트워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여성들이 작부나 창기가 된 것은 유괴가 아니라 부모의 자발적인 계약이었습니다. 모집책이 먼저 의뢰한 경우도 있고 부모가 먼저 의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관여한 자발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모집책이 전차금을 편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집책은 단순히 소개료만 받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한 자발적인 계약이지만 연령이 미달되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당국이 만 17세 미만의 창기 취업을 단속을 했고 그것을 피하려고 호적등본을 위조했던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가족, 부모나 언니가 자기 딸과 동생의 창기 작부 취업에 적극적이었다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비교적 깁니다. 3년 반에서 4년. 이렇게 기니까 전차금도 규모가 큽니다. 700원을 넘었어요. 또 다른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1939년 대구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이건 유괴 사건입니다. 이것은 부모나 친권자가 모르게 여성을 유괴한 사건입니다. 최만술이라고 하는 모집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명의 여성을 유괴한 것인데요. 하나는 합천에 있는 김몽석이라는 사람의 처인 이흥순입니다. 20살이고요. 이 사람에게 작부로 일하면 돈도 잘 벌고 또 나중에 좋은 남편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이 여자를 꿰어낸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최만술이 최원근의 장녀 최옥매, 이 사람은 27살로 나이가 좀 많은데요. 이 사람에게 작부 일을 권유해서 유인해낸 겁니다. 최만술은 꿰어낸 이흥순을 먼저 서울로 데려갔었어요. 서울의 서계정에 있는 황중상이라고 하는 소개업자를 통해서 서울에 포주를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서계정이 어디냐면 서울 서부역이라고 하는 서울역의 정면 쪽이 아닌 그 반대편 쪽입니다. 아무래도 역 주변에 시골에서 올라오는 부녀자들을 소개하는 소개업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최만술이 서울에서 이흥순의 창기 취업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 이유는 호적 등본 등 동의 서류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구에 돌아오니까 대구에 있는 김동수라는 소개업자가 나섭니다. 이 사람이 대구의 한 요리점에 전차금 250원을 받고 이 이흥순을 넘깁니다. 아마도 이 전차금 250원은 이흥순에게도 일부는 주었을 것 같고 최만술과 김동수 이렇게 나눠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김동수는 불과 얼마 뒤에 대구의 다른 요리점에 전차금 420원을 받고 이 이흥순을 다시 넘깁니다. 원래 받았던 250원의 전차금을 돌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전차금이 250원에서 420원으로 커졌습니다. 이렇게 된 요인은 호적 등본을 첨부를 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합천에 있는 김홍석의 철을 몰래 꿰어낸 거기 때문에 이 김홍석으로부터 호적 등본을 받지는 못했겠죠. 다른 사람의 호적 등본을 갖다 붙인 거예요. 경상군에 있는 성남이라는 사람의 이녀 배응순의 호적 등본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김동수는 동네에 있는 한 요리점에 전차금 600원을 받고 다시 이흥순을 넘깁니다. 마찬가지로 전차금 420원은 이 두 번째 요리점에는 돌려줬겠죠. 그런데 이 동네 요리점에도 역시 배응순의 호적 등본이 제공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흥순이라는 부녀자가 작부로 취업을 한 것인데 명의상으로는 배응순이 작부 취업을 한 것으로 돼 있는 거죠. 최만술이 유인한 또 다른 부녀자 27살 최웅매에 대해서는 대구에 있는 다른 요리점에 전차금 520원을 받고 취업시킵니다. 이때는 대구에 있는 이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녀 이남순의 호적 등본을 제출받았어요. 정리를 해보면 한 모집업자가 어떤 사람의 처 또는 어떤 사람의 딸 이런 부녀자를 유괴를 해서 작부로 취업을 시켰는데 타인의 호적 등본을 이용을 했다 하는 겁니다. 고모부가 조카 딸을 유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이밀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녀자를 만주에 작부로 취업을 시키면 많은 전차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조카 딸을 떠올린 겁니다. 손이처남 주낙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딸 주옥래가 있는데, 주옥래는 한번 결혼을 했었는데 남편이 죽었고요. 그래서 이리에 한 일본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밀수는 자기 처남댁이자 이 주옥래의 엄마인 김덕선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이 주옥래를 공장에 취직시키거나 재혼시키겠다고 꾀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옥래를 넘겨받아서는 전주에 있는 인사소기업자를 통해서 만주국의 창기업소에 창기로 보냅니다. 전차금은 1,000원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 1억 원 되는 큰 돈이죠. 부녀 유괴의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전라북도 임실에 있는 전준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임실의 한 여인숙에 종업원으로 있던 24살 김순애를 꿰어냈습니다. 김순애가 돈 벌기 힘들다 이런 등의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듣고 만주국에서 작부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고요. 그걸 김순애가 승낙을 한 겁니다. 이 김순애를 꿰서 만주국 봉천 창기업소에 넘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준수는 임실의 한석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녀 22살 먹은 한정숙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한정숙은 2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에 친척집에 머물면서 일거리를 찾는 중이었다고 하는데, 전준순이 한정숙에게 너와 혼인할 의사가 있다, 혼인하자 이런 식으로 깨어내서는 만주국에서 일자리를 찾자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같이 만주로 가는데, 신의주 바로 건너가면 지금 단동이라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죠. 이 안동에 경성관이라고 하는 술집이 있었어요. 여기에 작부로 팔아 넘깁니다. 부녀자를 유괴해서 국외로 이송한 죄로 이 전준수는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습니다. 좀 전에 본 사건들은 모두 친권자의 동의 없이 여성을 꿰어낸 것, 유괴한 겁니다. 이 경우에 승낙서라든가 호적등본 등 동의 서류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여성의 호적등본을 받아서 사용한 거예요. 범죄죠. 어떤 딸 가진 집이 호적등본을 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작부나 창기 시장에는 호적등본을 제공해주는 사람들까지도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주는 여성 명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례인데, 인천 공창의 한 포주는 명의가 다름을 알고 2주 후에 계약 취소 및 전차금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괴한 여성을 작부나 창기로 취업시키는 경우에는 모집책이나 소개업자가 전차금의 일부나 혹은 그 전부를 편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권자의 동의 없이 작부나 창기로 취업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처벌을 받는 것인데요. 특히 이들을 해외 만주국으로 이송할 때에는 부녀 유괴 국외 이송죄로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이 부모의 자발적인 계약이든 모집책의 유괴에 의해서건 부녀자가 작부나 창기로 되는 케이스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로부터 당시 조선 내에서 작부나 창기가 되는 일반적인 경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부 창기의 경로 5가지를 꼽아봤는데, 이 중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2가지가 좀 전에 살펴본 겁니다. 부모 친권자에 의한 작부 창기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업자가 여성을 유괴한 것이 있습니다. 연령만 만 17세 이상이면 부모 친권자가 딸을 작부나 창기로 취업시키는 게 전혀 불법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합법이었습니다. 부모 친권자에 의한 작부나 창기 계약이 다수 있었으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성 자신의 작부 창기 계약도 소수지만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정이 깨져서 홀로 된 여성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모가 모두 죽었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했었는데 그 남편과도 헤어지게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홀로 된 여성의 경우에 본인 스스로 작부나 창기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딸을 남에게 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경우에 모집업자가 와서 딸을 잘 돌보다가 좋은 곳에 취직시키거나 시집 보내겠다라고 할 때 약간의 돈을 받고 딸을 넘겨주는 부모들이 꽤 있었던 것입니다. 하윤명 사건이 그중 하나였고요. 워낙 가난하니까 입 하나도 덜자 이런 의미에서
딸을 민며느리로 보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으면 이해하기 곤란하지만 딸을 쉽게 남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사실상의 친권을 남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한 겁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딸을 넘겨받은 사람은 그 딸을 작부나 창기로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얻은 겁니다. 네 번째가 오늘 살펴본 두 번째 케이스, 모집업자의 여성 유괴입니다. 유괴한 여성의 경우에는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서 그걸 대신 제공했던 것이죠. 경찰서에 작부나 창기가 새로 취업신고를 하게 되면 그 경찰이 체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꼼꼼하게 검사를 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여성이 창기로 취업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호적등본상 나이보다 되게 어려 보이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 호적등본상의 본적지에 조회를 했어요. 이 여성이 창기 취업을 위해서 떠난 게 맞느냐 조사해 보니까 호적등본상 여성은 거기 있는 거예요.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서 창기 취업을 한 것이 알려진 것이죠. 이렇게 경찰이 엄격히 조사를 하면 유괴된 여성이 창기로 취업한 경우에는 대개 적발이 될 것인데 실제로는 경찰이 모든 작부나 창기에 대해서 그 본적지를 찾아서까지 조사를 하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모집업자에 의해서 유괴된 여성이 작부나 창기가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납치나 폭력에 의한 작부, 창기 만들기인데요. 납치, 폭력에 의해서 작부나 창기를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좀 전에 보셨듯이 유괴의 경우에도 남의 호적등본을 제출을 해서 합법적인 형식으로 취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납치한 여성을 작부나 창기로 만들어서 포주에게 넘기려고 하면 납치했다는 사실이 쉽게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포주가 굳이 납치된 여성을 작부나 창기로 쓰려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성을 굳이 강제로 폭력을 써서 납치할 필요까지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진한 어수룩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런 부녀자들을 얼마든지 말로 쉽게 유혹해서 유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강제로 폭력을 쓸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작부 창기의 경로 5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주된 것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역시 부모 친권자에 의한 작부 창기 계약 이것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고요. 부모가 수양녀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남에게 딸을 넘겨주는 거 이것도 역시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집업자가 여성을 유괴하고 타인의 호적등본을 사용한 것 역시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 가능합니다. 반면에 납치와 폭력에 의해서 강제로 작부나 창기가 된 경우는 소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조선 내 작부 창기의 경로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위안부가 되는 경로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 중에 하나는 강제 연행 여부잖아요. 어떻게 해서 위안부가 됐느냐, 정말 일본 관원에 의해서 강제로 위안부가 됐느냐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전에 살펴봤던 조선 내 작부 창기의 경로가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된 조선인 부녀자 중에는 기존의 작부나 창기 출신은 수가 많지 않았다고 하죠. 작부나 창기 일에 종사하지 않았던 부녀자가 곧바로 위안부가 된 경로가 다수를 이루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앞서 살펴본 경로 중에서는 친권자에 의해서 위안부 계약을 한 것이나 아니면 부모가 남에게 딸을 넘겨줬는데 그렇게 넘겨받은 남의 딸을 위안부로 다시 넘긴 이 경우가 다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선 내 작부나 창기의 경로 중에서는 유괴돼서 작부나 창기가 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만은 부녀자를 유괴해서 바로 위안부로 만들어 보내기에는 절차가 좀 맞질 않습니다. 위안부의 경우에는 국외로 이송할 때 여권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유괴한 여성에 대해서 타인 명의의 호적등본과 그 호적등본에 해당되는 타인 부모가 해당 여성과 같이 경찰서에 출두해서 위안부로 취업하려 하니 신분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괴된 부녀자를 위안부로 이송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폭력에 의해서 여성을 납치해서 그 여성을 해외에 위안부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상정하기 곤란합니다. 물론 실제 위안부 증언에는 길을 가는데 일본 관원이 갑자기 자신을 납치했다, 또는 관원은 아니더라도 모르는 남자들이 자신을 강제로 끌고 데려갔다, 이렇게 증언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납치한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 서류와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해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위안부 경로에 대한 일종의 시사점이고요. 위안부의 경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위안부 자체의 연구를 통해서 해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조선 내 작부와 창기 경로를 살펴봤을 때 위안부의 경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로 추정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